공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변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윤 대통령 측이 공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포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글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구두 변론의 원칙입니다. 구두 변론은 당사자가 나가서 직접 재판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그러니까 발표하는 게 이게 원칙이고요. 예. 다른 거와 서면 심리로 되질 않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차대한 이런 재판에 있어서 당사자가 나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실제 조사를 위해서 사람을 인체해서 구치소에 가두거나 이러는 것인데, 실제 만약에 조사할 때 본인이 진술할 내용을 미리 다 얘기했다 그러면 조사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체포영장 집행에 저렇게 오랫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그런 행정력 집중을 떠나서 어쨌든 탄핵 재판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의 변호사의 생각을 밝힌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변호인들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또는 기소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자, 이런 취지의 주장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밝히자는 거죠. 영장 집행 단계에서 계속 이거 갖고 알고알고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입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대면 구조거든요. 네네. 체포영장 발부는 수사기관에 청구하고 그냥 발부 여부를 결정해요, 법원이. 그런데 영장을 실질심사는 당사자 측이 나가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심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당사자 입장을 반영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기소의회는 이제 재판이 세 분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당사자끼리의 주장과 반박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 변호사께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일단 두 차례나 걸쳐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당연시 되는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을 결과적으로 불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공수처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것은 기관의 존폐와도 걸려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도 있기 때문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격을 무너뜨린 게 지금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당장 법치주의에 따라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격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양측에 좀 접점을 도출할 만한 방법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사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처음에 3회 조사 통보를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받았으니까 이거 그렇죠.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집행의 의미는 뭐냐면 데려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목적인 것이지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강제로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체포영장을 3회 청구할 때도 보통하고 약간 다르게 청구했어요. 그 당시에는 선임계가 들어갔지 않았고 소환할 때 소환을 3회 요구할 때 소환장이 정확히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언론을 통해 다 알았겠죠,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정확히 소환장이 도달하지 않았고 일부러 안 받는다라는 취지에서 영장이 발부된 건데 어쨌든 3회 청구할 때 그 간격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예컨대 보통은 저희가 조율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선임될 시간을 주고 선임을 권고하거나 하고 나서 이게 조사하자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데 지금은 조율 없이 그냥 체포영장이 나왔죠. 그렇다면 공수처의 뭐 주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사 방법을 바로 정하면 돼요, 이제는. 그래서 자, 조사에 사실은 응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을 보면 나는 할 말이 별로 없다거든요. 대통령 측은 나가서 기관의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입장, 그다음에 본인의 대국민 뭐 담화 이런 거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취지의 뭐 그 변호인의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나가서 앉아 있는들 별로 밝힌 입장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술거부권, 묵비권은 권리예요. 그렇다면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서면 조사나 아니면 뭐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것이 만약에 수사기관이 판단해가지고 죄가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또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청구하면 되는 거고 이거 직기소해도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증거관계를 비춰볼 때 조사도 필요 없다. 기소하자라고 하면 그냥 기소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체포를 해가지고 데려오는데 사활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관에 어떤 이익도 있겠죠. 그러나 공수처라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검사가 있는 기관입니다. 검사는 수사에 뭐 수사관이지만,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지만 인권 보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일반 국민으로 치환해 보면 사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맞고 그렇다면 서면 조사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사 방법의 변화를 통해 조율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수처 간의 입장 조율을 한다면 체포영장 집행 일자 정도를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동 방법에 대해서 그 정도는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 측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별도의 조사 방식을 택한다. 뭐 예를 들면 서면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주말 기간 동안 경찰과 계속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얘기가 오갔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조사 방식의 변경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할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체포영장 그러면 반드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체포영장은 법원이 체포할 수 있다는 허가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하면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인치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허가권을 준 것이지 명령권을 준 게 아닙니다.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사기관은 물론 판단 재량이 있지만 데리고 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된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집행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목적은 조사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결국에는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주에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집행할 가능성? 아마 저는 집행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 경호 관련자들, 즉 간부급, 본부장급들은 지금 소환을 했잖아요. 예. 일부는 응하고 일부는 응하지 않고 또 일부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4일 날 보니까 뭐 가족부장을 또 소환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부장 소환 일자가 14일인 거 보면 어쨌든 이번 주 그 중반 언저리에 집행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제 경찰이나 공수처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경찰이 집행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이 과연 규정에 맞는지에 대해서 변호인 측의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경찰 인력은 사실 경찰 신청, 공수처 청구 영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경찰이 저렇게 전면적으로 나서도 되는데 지금 경찰이 체포와 구속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 자체적으로 청구한 영장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집행에 관여할 수가 원래 없어요.
근데 지금 대대적으로 관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간다는 것보다 네. 이렇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간부들을 체포하러 들어간다라는 명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뭐 규정 위반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이 가가지고 먼저 공수처 간부 등을 체포하고 거기서 그 체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또 현행범 체포하고 해가지고 그 경호처의 뭐 그 대여를 망가뜨린 뒤에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서 대통령 체포 여부를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나눠서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역시도 조금 이례적인 것이 경찰이 이렇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연쇄적으로 하는 경우는 또 드물어요. 그다음에 원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 목적보다는 사실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호처의 경호 무력화의 목적이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글쎄요, 뭐 불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뭐 경호처 내부에서도 지금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이번 주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앞서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이번 주 내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이미 지금 그 경호처 차장의 경우에는 이미 사찰이나 소환 조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만간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본부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번 주 월요일에 내일 3차 조사, 소환 조사에 이미 기일이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경호처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소환 조사에 3차례까지 응하지 않았고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 중으로 이러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들고 함께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체포영장 집행 단계는 그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행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미 많은 동요가 보도가 되지 않고 있겠습니까? 경호처 직원의 경우에는 이번 명장 집행에 대해서 이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김 차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경호처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영장 집행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로 일반 직원들은 흘러가고 있다. 몇몇 지휘부만 만약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체포가 된다고 한다면 일순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 주 내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탄핵 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이 상당히 관심을 받았었는데 입장이 나왔습니다.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면서 불참하겠다는 입장인데 글쎄 이 부분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저 부분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이 그 평가가 유법이든 합법이든지 간에 사실은 이제 어쨌든 현재 못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일 지정과 관련돼서는 그걸 감안해 줘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14, 16, 20일, 23, 2월 4일 이렇게 5번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중에 14일 날, 16일 날은 그러니까 이게 구도변론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기회 주고 그때 안 나오면 그다음부터 걸석 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일부터는 걸석 재판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14일 날 안 나온 것이 이게 자의적으로 안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4일 날 안 나온 것은 타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음 조금 더 기회를 연장해 주는 것도 저는 나중에 이 절차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5번 주 2회 하든 3회 하든 그건 이제 헌재에서 정할 일이지만 어쨌든 처음에 걸석 재판의 요건을 채우는 첫 기일 불출석의 이만큼은 조금 엄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금 연기하는 것도 저는 향후에 변호인단의 문제제기, 대리인단의 문제제기를 피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요.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물론 그것이 두려울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체포영장이 응하고 난 다음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신 구속된 상태에서 충분히 변론기일에 출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출석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기일을 5차례나 이미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차후 변론기일을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변론기일을 좀 지연시키거나 선고를 늦추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후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별도의 기일을 지정을 요청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런 심리 속도와 기일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헌재가 이게 180일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것이 180일까지 그 재판이 계속되고 나서 180일 내에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게 완전체가 되기 전에 예를 들면 지금 7인이 이게 심판 종료수가 7인이 돼야지만 심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7인이 그러니까 7인이 안 된 경우까지 7인에 충족되는 경우까지는 그 시간에서 빼요. 예컨대 최근에 7인이 돼버렸잖아요. 8인이 됐죠. 6인에서 그렇다면 그 기간까지 2달 정도는 사실은 180일이라는 그 재판기일에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서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리하다가 이게 재판이 빨라질 수도 있고 심리하다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석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기일은 지정하고 그 기일에 안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걸석 재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저 주변에서 있는 상황에서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체포된다고 치면요. 체포한 이후에 만약에 재판에 나오게 되면 그럼 48시간 이내에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또 수사에도 지장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유두리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두 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여당이 내일 의총을 열고 자체 아닌 계엄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걸 야당과 협의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지금 내란 특검법이 이전에 발의되고 의결하고 재결까지 한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야 새롭게 의총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 특검안을 제안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새롭게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특검법의 경우에는 과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특검의 규모도 줄였고요. 날짜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의 경우에도 그런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상쇄되었다라고 진술까지 하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새로운 특검법안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부할 명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환죄를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환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털고 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 나중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런 수첩이라든가 이런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사격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란 특검법을 하면서 외환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런 모든 의혹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검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계엄 선포된 지가 12월 3일이니까 지금 이제 40일째잖아요. 40일 흐르면서 수사가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간부 이하만 빼면 경찰 수사 거의 끝났죠. 그다음에 군 관계자 수사가 거의 끝나고 기소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한두 명 빼고는.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중요임무종사 혐의인데 외환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 수사, 경찰 특수상 수사, 공수처 수사가 다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할 의미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특검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권의 논의는
정치적 의미인 것이죠. 저건 특검이라고 써놓고 실제는 선거운동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거운동을 위한 수사인 것이지 저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이건 아니라고 저 생각이 돼요. 실제 그 내용을 보시더라도 내란 선전선동, 그다음에 외환유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9.19 군사합의 내지 판문점 선언을 무효화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 이건 대응적인 측면이 강한 거예요. 북한이 어떤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효화하면서 대응 조치들을 한 것이거든요. 포사격, 그다음에 그 GP 이런 부분들, 대북방송 재개 이런 부분들은 대응적인 차원인데 이거 다시 수사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공세를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 6월, 7월까지 저희 수사가 이어지게 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래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거죠. 예컨대 저기 보면 내란 특검에 선전선동이 있는데 실제는 국민의힘에 이 찬성한 분들이 있어요.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있고 반대한 분들이 있고 그분들에 따라서는 각지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희비가 갈려요.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란 특검을 그냥 묵인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선 주자는 거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은 묵인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5표 이탈에서 6표 이탈까지 갔잖아요. 2표만 남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최권한 대항을 압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특검법 본래의 목적 달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